여야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을 지켜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 정당들은 상향식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이다 하며 여론을 반영해서 후보자들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선 여야 계파별 손익을 계산하기에 분주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혹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투표임에서는 여야 공천의 방식과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왜곡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문제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리서치의 홍영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그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바뀐 규정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예.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여론조사를 좀 더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남용, 악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정을 보면은 과거와 달리 적어도 최소 샘플, 이런 선거에서는 뭐 500명, 800명, 1000명, 전국 단위는 1000명, 국회의원은 500명, 이런 식의 최소한 샘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이 셀 확보라고 해서 성, 연령, 지역에서 해야 될 샘플 수의 40%는 확보하라.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실제, 1000명 조사할 때, 20대를 200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200명을 해야 되는데,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20대에 200명을 해야 되면 40%, 80명은 의무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뭐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혼란을 빚는 부분이 과거에는 성, 연령, 지역 만 갖고서 가중치를 주는 거였습니다. 가중치 주는 방식인데 과거에는 그 가중치만 인정을 했는데 새 규정에 보면은 그것 외에 기타 가중이라고 해서 과거 투표율, 득표율, 부동층 처리 기준 이런 것을 갖고서 가중치를 줄 수 있다는지 없다는 건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정칭을 주면은 명기를 해야 된다. 아주 애매하게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표현하신 게 애매한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 규정이 포함이 되면서 가중치 규정이 바뀌면서 도리어 이게 뭐 선거 여론조사에 혼란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요. 어떤 지역에 후보 지지도가 나온다면, 정당 지지도가 나온다면은 지지도가 하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 연령, 지역으로 나온 가중치를 준 통계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 그거 하나 또 별건으로 추가 가중치. 그것도 지난 선거라고 해서 지난 대선, 지난 총선, 지난 지방선거의 득표율, 후보 지지율, 부동층 처리 기준 이런 것을 갖고서 가중치를 준 또 다른 추가 가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뭘 넣느냐에 따라 갖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결과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 과중치에 따라서. 성연령 지역 준 이 기본 가중치와 이 추가 가중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정당에서 이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 지역 뭐 후보자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 사람을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고 하면 어떤 가중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당락이 바뀔 수도 없고 일리가 바뀔 수도 있나요? 뭐 당의 공천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당에서 이걸 한다면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언론 보도형에서 후보들은 자기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굉장한 그 문제의식,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내가 지지도 높게 나오면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대중에 대해서 대중을 주체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객체적 대상으로 보는 상당히 그 문제 많은 대중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앞서니까
결정 못한 사람 날 따라와. 무조건 날 찍어. 이런 어떤 그 의미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통한다 보고 아무래도 후보들은 그런 그 수치를 원하는데 추가 가중을 통해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게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이름도 참 깁니다. 이게 줄여서 중앙여심위라고 하는데요. 중앙여심위가 내놓은 심의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료 화면부터 먼저 보여주시죠. 네, 이 자료 화면인데요. 그 14조 2항에 있는 자료 화면인데 여기 써 있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중 방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추가 가중을 위한 리얼미터의 투표율 산정 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에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게 추가 가중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작년 국회에서 이 여론조사 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갖고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고 그때 이 최소 샘플 확보율 그다음 이 최소 가중 그 비율과 더불어 이 안건도 그때 자료집안에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충분한 이게 학술적 검토나 학계 내에 어떤 그 합의가 없었는지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 하면서 요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채택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실제로 좀 표를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작진이 표가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고요. 가중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여론조사들을 실제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지역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통계 보정을 보면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 가중치 부여, 18대 대선 투표율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 있습니까? 실제 결과가 나온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기역 후보, 니은 후보인데 이게 기본 가중치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기본 가중치를 했을 때는 기역 후보가 42.8%, 그 다음에 니은 후보가 37.8%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다 기본에다가 투표율 가중치를 더했을 경우에는 기역 후보가 39.2%로 떨어지고 니은 후보가 41.7%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중치를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후보 간의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 지금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지금 이 가상 대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혼란이 되지 않을까요, 홍 소장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세대 간의 그 지지율이 그 다른 후보일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높으냐, 이제 이게 나이 많은 층의 지지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투표율이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과거 투표율이 원래 이번 선거 투표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 전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 전번에 지난 총선 투표율이 있을 수 있고 대선 투표율이 있을 수가 있고 지방선거 투표율도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선거 성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과거 투표율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를 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조사 방법론상으로 과거 풀어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이고 하면은 투표율을 먼저 조사를 질문을 합니다. 해서 전체 지지율과는 별도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을 별도로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실제 그럴 경우는 보면은 전체 지지율하고 달리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지지층에서는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도체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여론조사 심의기구가 제대로 된 규정이나 아니면 공정한 규정을 만들지 못했다는 오해 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기관에서도 그거를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홍 수장님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후보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결과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뭐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자, 얘기되고 여론조사 사회과학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번 하고 갑시다. 예, 그러시죠. 여론조사 즉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뭐냐? 과학은 동일한 연구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나와야죠. 걸 전제로 그렇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 네.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일한 모집단, 동일한 척도, 동일한 조사 방법, 시간에 적용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과학인 거고 신뢰가 있고 그렇죠. 신뢰성이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르게 나온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남용이 되거나 그 악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판에 가면은요, 예.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렇죠. 다급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과학 승인이 이런 그 도덕 승인이 이런 것 이전에 예. 그냥 급한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예, 거를 땡겨 쓰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맞습니다. 갖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 유혹을 만들면 안 되죠. 예, 예. 근데 혹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걸 이용해서 경영적 차원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그런 방식으로 약간 변형에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을 현장에 않겠습니다. 계셔서 말씀하기가 좀 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자료화면 하나 더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그 여론조사 가중치 기준 있으면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가중값 산출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기본 가중, 추가 가중 이래서 림 가중이란 말이 나오고요. 득표율 가중값, 광역단체 선거 득표율 기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선거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후보자의 선택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선거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총선에 대입해서 그것이 총선에 어떤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보니까 예. 득표율 가중이네요. 예. 득표율 가중이요. 조금 전에 거는 그 투표율 가중이었어요. 투표율 가중. 예. 그래서 이제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득표율도 과거의 득표율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거라는 전제에 가진 걸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지 않겠어요? 예. 자, 전번 대선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예. 문재인 예, 후보. 또 예, 그렇죠. 두 분이 그 당시는 후보 당시였죠. 예, 예, 그랬죠. 그 득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그 득표를 가중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저렇게 림 가중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의 유권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정당의 지지율도 바뀌지 않았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랬어야 되죠. 후보도 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스타일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 예, 그래야죠. 이 민주당은 문재인 스타일 그 후보가 나와 있다는 거. 이것이 거의 전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선거판은 가다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권자 구성도 바뀔 수가 있고 이슈도 바뀔 뿐만 예, 아니라 예. 이번에는 보니까 새누리당 후보에 문재인 스타일 후보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거꾸로 민주당에 박근혜 스타일 후보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후보자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저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전혀 현재의 선거 상황 또는 예. 후보 요인이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가중치, 총선의 득표율이든 아니면 참가의 투표율이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공정성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부분들을 더 집어넣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게 허용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학계 교수님들이나 저희들도 공부할 때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술적으로 지금 충분한 연구가 잘 안 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연구하기가 그런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미국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 사회는 사회적 이동이 굉장히 심한 네, 그렇죠.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사회라면은 예. 사실 과거의 투표를 갖고서 예.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표형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뭐 몇몇 논문은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것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공청회 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했던 예.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게 이 앞에 규정에 보면은 예.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또 그 일반론적인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보면은 지금 요거하고 이제 충돌할 여지가 있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추가 가중을 뭘 어디다 두고 뭘 추가 가중을 할 건지를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후보자가 또는 정당이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아직은 이제 요 근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문제가 예. 되고 있어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 추가 가중에 대한 규정은 지금도 아마 추가 가중 규정을 아는 분도 잘 없을 거예요. 예. 이거까지 하고 논리까지 알아가 주도적으로 지금 요청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거고.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그런 유혹을 불러일으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충분히 네,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후보가 이 가중치를 집어넣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 그 가중치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번 대선, 전번 예. 총선, 전번 지방선거 그렇죠. 또는 거기서 득표율 또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투표율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 그 섣부른 결정, 이 결정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돼 전달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시민사회를 통해 나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각 정당의 공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노지민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된 후보 대다수가 정당의 최종 공천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현재까지 발표한 낙천 대상자는 총 20명입니다. 이들을 부적격 사유별로 분류한 결과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모두 공천됐습니다.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며 각각 반헌법적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경제민주화 실종 등으로 국정을 흔든 황우여, 최경환 후보는 경선, 새누리당 대표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고 사학비리를 비호한 김무성 후보 역시 경선 대상자입니다. 노동권 후퇴, MB 자원외교 옹호 등에 앞장선 권성동 후보와 원전, 핵무장, 4대강 사업 지속을 주장해온 이노근 후보는 지역구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장 재직 당시 공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후보들도 공천됐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이른바 살인 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새누리당 후보는 경선 티켓을 얻었고 2011년 천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들을 진압하고 연행한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수 공천됐습니다. 국가 권력의 부당 개입을 조작하고 은폐한 후보들도 공천받았습니다.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담당 검사였던 곽상도 후보, 국정원 대선 개입 은폐를 시도한 데다 국회 국정조사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후보는 경선에 참여합니다. 비리 혐의로 인해 시민단체 낙천 명단에 오른 후보자 중에서도 공천자가 있습니다. 2008년 그림로비, 골프 청탁과 표적 세무조사인 박연차 로비 사건을 주도한 한상률 후보와 조직적인 성접대 의혹 등 스폰서 검사 일원인 박기준 후보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낙천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김효재 새누리당 후보는 경선에 참여합니다.
김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지난 2011년 디도스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면됐습니다. 해외 교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막말을 일삼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옹호했던 김진태 후보와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하는 등 막말과 색깔론을 자행해온 조전혁 후보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말했던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경선에 참여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던 더민주가 김 후보를 공천했다는 점에서 정체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철호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 하태경, 박민식 의원 등 테러방지법 관련 법을 발의한 후보들도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됐습니다. 총선 넷은 이 후보들이 테러 방지를 빙자해 국민 사찰과 인권 침해 법안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른바 노무현 NLL 포기 발언 등 허위 주장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지목됐지만 이와는 다른 이유로 낙천됐습니다. 비박계를 쳐내야 한다는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되고 청와대 배후설까지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어제 윤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우리 최요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안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낙천자 명단 방금 노지민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낙천자 대상들이 다 공천을 받았어요. 낙천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정당들이 그럼 시민사회단체 이런 뭐 주장 또는 의견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언제부턴가 새누리당은 예. 아예 시민사회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제가 면담 요청을 해도 만나주질 아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대통령을 닮아가지고 남 이야기를 아예 안 듣는 스타일로 갔는데 다만 이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대했거든요. 그렇죠.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그 지역구 앞에서 농성도 하고 촛불 집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 이제 일부 포함된 인사가 있습니다. 김현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FTA를 그렇죠. 강행하고 뭐 맞습니다. 위크리크스에 가면 뭐 내가 미국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다 막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탈락을 자랐는데 경선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 안 되는 데까지는 일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근데 제일 화제가 되는 사람이 윤우덕 후보입니다. 원래 총선 시민 네트워크 차원은 아니고 그 산하에 한 개 단체인 청년 네트워크가 선정을 했는데 따님 청탁 전화건으로 나중에 청탁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화는 부적절한 걸로 밝혀졌는데 청년단체 소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 안 것보다는 저기 이렇게 그 비판의 강도가 좀 낮아진 것 같다 해서 그걸 그 재심위원회에도 보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 때문에 포함됐었는데 청년단체의 입장도 누그러졌다고 하니 그래서 이례적으로 재심이 받아진 그래서 그래도 야당은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형국이지만 여당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결국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공천 부적격자로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공천이 되면 낙선운동에 이제 돌입하게 되거든요. 그럼 유권자의 힘으로 결국 낙선시키는 그런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덕 그 후보는 받아들여졌는데 왜 정청래 후보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정청래 후보는 총선 시민넷이나 총선 관련 단체 어디에서도 부적격 후보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공간이나 또는 그 선대위나 이쪽에서 정말 공정하게 했다면 실제로 총선 일개 그러니까 청년단체가 했던 윤우덕은 포함 그 낙천을 시키고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1000개 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발표한 김현종은 경선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네요. 야당도 일정하게 듣는 척은 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책론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들의 대체적 평가는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무엇 때문인지 뭐 처음부터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아웃시킨 건 아닌가 하는 많은 문제의식들이 이렇게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
평론가님. 예. 누구죠? 지금 말씀 윤상현 의원 예. 이제 컷오프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다행인 것은 막말하는 사람 당연히 쫓아내야죠. 그건 맞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해석으로 하면 이게 낙선운동이나 그 낙천운동 하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친박 하나 잘라내고 비박계를 완전히 학살하겠다. 예. 이런 의도로 낙천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사례는 예.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목을 치기 위해서 내 살을 내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예. 이번 선거의 전체 프레임은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으로 돌아섰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체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예. 나를 반대하는 다른 정파라든지 뜻을 달리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적으로 돌리는 그래서 선거의 전체 프레임을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돌렸다. 근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힘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붙는 그 정치인들이 많은 것이고요.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혹은 정당의 수장도 아니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 대구 방문하고 부산 방문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가 내가 속한 정당이 활성화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했는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언론조차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는 예.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 소장님, 이게 지금 정당들마다 이게 공천 과정에서 안심번호 이용해서 뭐 여론조사하고 ARS 조사해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할 거냐 결정하는데 이런 식의 그 공천 방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공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는 방식일까요? 지금 여론조사는 절차적 타당성만 쫓아서 여론조사에 당에서 해결 못하는 거를 예. 여론조사 기관에 위임한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로 하는 방식에서 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현역 의원이든 정치 신인이든 충분한 얼굴을 알리고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예. 없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여론조사가 지금 보면은 안심번호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참 싫어합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비안심번호인가요?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그 조사 방법이 무선 전화를 갖고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정당 지지율이나 응답률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예. 특정 세대, 특정 지역에 과표집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실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한 결론이면 확률 추정일 때는 오차범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오차범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1000명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즉 하면 6.1% 정도의 표본 오차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비표집 오차까지 감안하면 실제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전제를 지금 무시하고 절차적으로 이거를 진행해서 그냥 결과를 승복하라. 이렇게 하니 이 조사가 내가 볼 때는 여론조사의 어떤 본 취지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민주국가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그것을 취합하는 것은 리더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딱 잘라서 이게 우세승, 이게 패배, 이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정당들이 한순간을 뚝 잘라서 여기에 더 높은 사람한테 공천 주고 그렇지 않고 방금 우리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본오차 엄연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건 좀 진보 정당부터 이런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대중들은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서 판단을 합니다. 예. 정보가 달라지면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대중 국민들의 판단의 합리성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정보 자체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골고루 항상 어느 사회든지 제공된다는 그런 전제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충분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예. 신인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니 자, 이렇게 하니까, 여론조사를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로 가니까 여론조사가 딱 나가면은, 이 전부 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그렇죠. 하는데 두 시간도 안 갑니다. 1시간 정도면 되면은 이미 다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 자기 세력들을 쫙 대기를 시켜서 전화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은 당원도 있고 조직도 있고 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합니다. 근데 정치 신인들은 이름도 못 알렸어요. 그리고 그런 조직을 할 틈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지금 편법을 써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조직적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번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이 정치 신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러다 보니까 상향식 시스템 그 공천으로 여론조사를 갖고 갔는데 여론조사가 그런 역할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안 처장님 이게 그 국민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공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실 그런 관계잖아요. 거기에 눈높이에 과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의 결과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솎아내는 방식이 있었다. 사실은 공천 대학사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몰아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오만하고 반민주 방식을 싫어하거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오만한 발언했던 세력이 많이 심판받았어요. 그럼 야당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야당이 공천한 방식 역시 뭐 김종인 또는 어떤 뭐 몇 명 거론된 분들이 주도를 했다. 그러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몰아냈다. 이렇게 되니까 여야가 변별력이 없이 모두 공천에서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야당이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타당성을 저는 이번에 공천 모습에서 상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처럼 당원들의 기회를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상향식 공천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박원순, 박영선 선거할 때는 시민 패널 모아가지고 재밌게 됐잖아요. 이런 방식도 있었는데 정치 일정이 너무 늦어지면서 우리 홍영식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이틀 동안 후딱 저도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제발 전화 받아달라고. 근데 제가 누구 지지한지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아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다 자기 지지로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말씀하시죠. 그 이번에 야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은요. 예전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면 집권 여당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나 우리 안 처장님께 죄송한 시민단체 눈치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중, 국민의 의지, 그 지지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나가는 초등학생 꼬마애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정무적 판단이 혹시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 여당에 있었던 습관이 이제 야당에 와서도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야당이 과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야당의 성격을 다 버려야 새로운 그 야당으로 태어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 김종인 대표한테 좀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절차상 문제를 놓고 보면은 과거 전통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그 여론조사 방법을 갖고 가서 활용을 하더라도 조금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했고 야당은 여론조사 방식을 갖고 가더라도 이 선거인단제를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좀 변형된 모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거인단제의 모습입니다. 뭐가면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유권자들한테 그 후보들이 어떤 정견을 갖고 있고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알려주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든 예. 아니면은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든 이런 절차를 밟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조금 아쉬웠던 게 야당의 경우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방식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에 쫓겨서 그랬는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번에는 야당에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까지 소위 중도층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집 나간 토끼, 네. 산토끼라든지 집 나간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중도층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인데 좌우 나눠가지고 일률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좌우 나눠서 뭐 자기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중도층이라고 선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도층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어서 중도층이 아닌 것이죠. 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치 아젠다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오른쪽의 것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층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른쪽도 선택하고 왼쪽도 선택을 하더라. 모으니까 평균적으로 가운데더라라는 거죠.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아젠다를 마치 쫙 펼쳐놓고 가운데 있는 모으듯이 하다 보니까 아젠다가 모호해지고 선거 총선 공약이 모호해지고 차별화가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해야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보태면요. 글쎄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총선 대선하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다 이게 시민사회단체들과 야권이 오랫동안 또는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여당마저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변별력을 이렇게 불식시킬 정도였잖아요. 나중에 결국 다 박근혜 정권은 사기를 한 거로 알려져 사기를 친 거로 확인됐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이나 정책이 선거 30일도 안 남았는데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경제민주화라는 조문을 놔두고 갑자기 유능한 경제, 더불어경제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더불어경제, 창조경제만큼 좀 애매한 말이죠. 창조경제보다는 더 응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들 안 지킨 거 많거든요. 노회찬 대표처럼 내가 진짜 진박하겠다. 그분이 안 지킨 공약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진짜 지금 서민 중산층 비정규직 청년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위한 정책들을 선명하게 내세워서 저는 이게 진짜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텁게 지지하는 거. 근데 마치 기존의 정책들을 다 버리고 방금 우리 최현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정체불명의 가운데로 가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이건 시민단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실종되고 있는데 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그렇죠. 물론 최고의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지만 야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런 점 꼭 이야기하죠.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시죠. 진보, 중도, 보수 문제는 어떤 개별 정책에 있어서의 진보성과 보수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치 지향으로도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에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 중도적 스탠스가 이게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논쟁이 아닌 보편적 가치냐, 진보적 가치냐, 보수적 가치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 인권, 준법,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 가치예요. 이제 그런 가치, 중도층들은 보면 그런 가치를 선호하죠. 그래서, 아마 중도층이라 그러면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층으로 보면은, 이런 그 양극단에서 중도층이 아닌 새로운 어떤 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세 분 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그 산토끼를 잡겠다고 집토끼를 놓치는 꼴이 된 건데 중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세력이든 그걸 잡겠다고 하면서 지지층들이 나누어지고 또 중도도 애매한 상황인데 그걸 쫓아가는 아주 신기를 쫓아가듯이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서 결국 사용하는 방법이 전략공천, 전략적, 정무적 판단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전략적 판단 때문에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시켰고 정청래 의원도 컷오프 시켰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정청래 의원이 당에 남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자, 최유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이런 선택이 이해찬 의원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또 이 선택이 정청래 의원이나 더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만,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 의원이 판단이 어떻게 계속해서 서치를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들어온 사이에 이야기하는 사이에 판단이 난 겁니다. 자,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 당에 남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그 왜 뭐 손혜원 그 홍보위원장이든지 뭐 무소속 얘기까지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라고 눈시를 붉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소위 야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뭐냐면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뭔가 당을 살리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갈 때 아름답게 갔어야 되는데 이러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자리에서 사형제는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아름답게 발언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자,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그 상황에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보이는 이 자체에서 그 국민들의 감동을 주면서 그 사람은 나중에 다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정청래 의원도 그 길게 본 안목에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의원이 잘못된 판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정무적 판단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인해서 멀쩡한 계속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날아가는 건 정의의 부정이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소속으로 판단받겠다 국민들에게 하는 이해찬 의원의 판단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가? 어디 있어야? 제가 안 처장님의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걱정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 아젠다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국민의당은 이승만 국부로 얘기하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관성에 밥 먹여주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즉, 새누리당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야당이 무슨 야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공천을 할 때. 그렇지 않는 상태, 그런 야당,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안 듣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환 선생님.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낙천자 명단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정당에서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안 처장님 생각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론이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 총선연대 낙선운동, 2004년 낙선운동에 비해서는, 이제 그동안 정당 정치도 상당히 정상화된 면도 있고, 또 NGO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과도한 영향이 또 이렇게 줄어들어서 예전 같은 영향력은 안 될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래도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경남권이라든지 충청권에서 박빙인 곳에서, 예를 들면 그쪽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낙천 운동을 하는 게 그 사유가 또 되게 합당하거든요. 아까 노지민 기자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뭐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그게 사실은 청년을 위하는 길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는데 청년단체들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청년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무슨 악마의 속삭임이니 아편이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삼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심판사로 되어 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것들, 그다음에 세월호 가족들한테 막말하고 망언한 것들, 뭐 이런 굉장히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 해도 너무했다는 사유들을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게 몇백 명, 몇천 명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불과한다 해도 박빙인 지역에서는 일정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는 영남권에 이제 낙천 후보가 몇 명 있는데, 어차피 당선에 영향을 못 끼치는데 선정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김석기 후보, 경북 경주에, 김용판 후보, 대구의 그렇죠. 김용판 후보, 지금 김용판 후보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경선 단계인데, 그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아예 짓밟고 철거민 5명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인 경찰도 죽게 만든 사람이, 그리고 대선에 불법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지만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부당하게 그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을 주었다. 왜 대선 3일 앞두고 한밤중에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판사님들 판결문에 나와요. 명백한 부당한 개입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설령 우리가 떨어뜨려 호소해서 당선이 된다 해도
그래서 시민사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우리 암살에 나오는 배우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 누군가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 될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해야 되니까 저희는 또 그걸 열심히 하고 유권자들 일부라도 호응을 해준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든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들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 홍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의 공관위원회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방문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후보를 뽑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구 가기 전에 조사했고 대구 갔다 온 뒤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갔던데 방문하는데 진박들을 찾아다닌 거잖아요. 진박 감별사라고 최경환 전 그 경제부총리가 지적했던 사람들 그쪽 쫓아다니면 정종섭 뭐 전 행자부 장관 기억부라는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방문한 뒤에 선거를 여론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거를 공천에 이용한다. 이게 공정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경우 다녀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이제 대구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진박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의 쪽에서는 저분들이 진짜 진박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갖거나 아니면은 확신을 못 했었어요. 결집 효과도 있었지만은 아마 내 느낌에 그 지역에서 저분들이 맞다. 시그널이 같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겠죠. 최 선생님, 여론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면 특히 종편에 보면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공천에 문제가 있다. 정청래 의원이든 이해찬 의원이든 이런 갈등설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막 확대해서 보도하고 새누리당은 뭐 윤상현 막말이든 또는 그 비박과 친박 간의 어떤 물밑 간의 접촉이든 이번에도 뭐 피해 학살이라고 얘기할 만큼 비박계를 쳐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종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기자라든지 언론 미디어는 원인이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선거 기간에서는 이 당의 공약이 무엇이고 저 당의 공약이 무엇이며 비교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분명히 그 시청률 경쟁 때문에 종편에서는 더 그렇고요. 시청률 경쟁이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서 쭉쭉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거기가 광고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하는 패널들도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황모 패널이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자 언론에서는 이건 정당의 책임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싸움을 붙이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해야 될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싸움을 붙이는 서로 이전 투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에이 정치권 다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정치 환멸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지냐면은 명백하게 현재 조직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집권 여당한테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언론은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언론들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TV를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게 언론들이 어떻게 의도를 하는지 그 의도까지 다 파악해서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인이 어디 있고 과정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면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하나를 뽑는다면 또 관심 분야든 부분이든 뭐 주의사항이든 안 처장님부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TV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4년이나 8년 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낙천
명단 19명 네. 발표했는데 그 명단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영남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노근, 김효재, 조전혁, 황우여 등 나름 박빙 지역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지역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소가 일리 있다고 몇백 명만 마음을 바꿔주셔도 중도층이 저희 이야기 호응해줘도 당락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낙선운동의 유력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희망 가져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야에서 부적격 후보를 하면 다 과감하게 선정했지만 예. 또 이번 선거가 그래도 박근혜 정권의 중간 평가란 그렇죠. 심판 선거라는 면은 변함이 없고 예. 집권 여당은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언론하고 짜고 아예 선거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는 선거 이야기 계속 하자. 유권자들이 계속 선거 이야기하고 옥신각신하고 누가 좋네 누가 나쁘네 집권 여당이 공약을 지켰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막 야단법석 옥신각신 중구난방하면서 예. 선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집권 세력의 혼용무도한 정치를 심판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환 선생님. 예, 굉장히 쉬운 예. 미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후보자들이 내는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홍보물이 오게 되면 이렇게 두꺼워요. 일일이 언제 읽냐 그래서 안 읽는 사람들 굉장히 대부분 잘 안 읽지, 잘 모르죠. 후보자를 열심히 만들지만. 그런데 홍보물을 한 번씩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홍보물 보시면요. 말 안 되는 것을 그럴듯하게 만든 후보들도 있고요. 진심을 담아서 만든 후보들도 있고요. 적어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후보자를 알 수 있는 홍보물을 한 번씩은 살펴보고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도리 아닐까요? 네. 홍 소장님. 뭐 저는 여론조사라니까 예. 여론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다고 좋은 후보 아니에요. 정치 신인들하고 기성 정치인하고면은 인지도 높은 기성 정치인들이 지지도가 높게 나옵니다. 초기에. 예. 그거를 갖고 결정하면은 뭐 선거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예. 여론조사 이전에 그 각각 후보들이 어떤 그 비전과 공약, 품성이 어떤지를 보시고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예. 마침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서 지금은 선거 분위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 정권에 맞서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홈페이지 오시면 3분 총선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예. 딱 3분이면 자기 동네에 나오는 후보들의 면면과 낙천 대상 후보인지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도 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3분 고맙습니다. 총선이라고. 저 총선 예, 시민 네트워크 홈페이지와 3분 총선 홈페이지에 예. 지금 이제 아직 정보가 덜 입력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후보자 등록 이제 마칠 때쯤이면 완벽하게 기가 막힌 정보들이 다 입력돼 있을 거다. 3분이면 좋은 후보, 나쁜 후보 감별할 수 있다. 저쪽이 진박 감별사를 동원했다면 우리는 좋은 후보, 나쁜 후보 감별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꼭 3분 총선에 가셔서 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 민심을 들어보는 청선 유랑팀, 오늘은 광주 광산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김종훈 기자 나와 계시나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광주 광산을에선 19대 전현직 국회의원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지역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요. 단수 공천을 받은 더민주 이용섭 후보와 달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당내 경선을 우선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가산점과 전국적인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이용섭 후보와 권은희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일단 정의당에서도 광산을의 제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보궐선거 당시에 권은희 후보와 일전을 벌였던 문정은 전 정의당 부대표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냈는데 관심이 주목됩니다. 후보자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는 광산 지역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용섭 후보는 광산을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놨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일단 이용섭 후보는 현재 더민주의 비대위원인 동시에 총선 정책 공약단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의 광주 민심이 왜 더민주를 떠나게 됐고 국민의당이 선전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광주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경쟁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를 덧붙였는데 두 당이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선택권이 확장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시민들을 너무 속상하게 한 것이죠. 어려울 때는 내려와서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살만하면 자기 사람 신기하고 공천할 때 그리고 또 호남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광주 시민들은 너무 이제 속상한 겁니다. 더 속상한 것은 이제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독점 체제보다는 광주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경쟁하니까 개파 보스들이 자기 사람 공천 못하고 좋은 사람을 지금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김 기자, 현역인 권인희 의원도 만나고 왔죠. 정체된 더민주를 비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은 잘 알다시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맞서 싸운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전략공천으로 광주 광산을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이번엔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당적을 옮겼습니다. 당적을 옮긴 이유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더민주가 정체돼 있음을 지적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가 이렇게 그 정체된 이유가 그 여당의 이 지역에서 여당으로 일당으로 이제 그 활동해 왔던 당과 그분들이 그 소속돼서 활동해 왔던 분들이 어떤 이제 공약이나 정책을 말로만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광주의 현 주소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실망을 느끼고 광주의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 그 모습들이나 과거에 광주에 있어서의 여당의 그런 체질들을 가지고서는 광주에 더 이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광주에서 기득권을 놓고 새롭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선택을 받아서 그 힘으로 광주를 변화시키고 정치도 또한 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산 을에는 주목할 만한 정의당 후보도 있다고 하던데요. 누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의당 부대표를 지낸 문정훈 후보입니다. 이번이 광산을에 두 번째 출마하는 건데 광주 광산을의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젊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훈 후보가 광산을에 집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 문 후보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기득권 세력으로 청년 이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함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얼굴마담으로 몇 명 세우고 어떤 요식행위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들 세우는 거 언론이든 청년들이든 정확하게 비판해서 다시는 그렇게 청년들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이건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네, 광주에서 만난 청년들도 기존 정당의 문제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과거 향수에 젖어 변화하지 못하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의원들은 그런 얘기만 하죠. 내가
20대 때는 뭐 나도 초등학생회장 해봤고 나도 뭐 5.18 세대고 뭐 이런 거 데모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왜 안 하는 거냐 이거죠. 네, 나이가 먹어서 뭐 나이 먹으면 뭐 나이가 벼슬은 아니잖아요. 네. 네, 과연 광주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택할지 국민의당을 택할지 두 정당이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투표의 힘 김종훈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공천 결과는 오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발표하지 않은 지역구 공천은 유 의원이 유일한데요.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주말이 돼야 유 의원의 공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내부 전언도 들리고 있습니다. 유 의원의 공천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결정이 해당 지역구 한 곳만이 아니라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지자들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텐데요. 다른 지역의 민심에도 이렇게 귀를 좀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파 이익만 앞세워서 지금처럼 땅 따먹기식 공천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투표의 힘,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